자, 이제 부동산 속성을 좀 보겠습니다. 부동산 속성은 지금 최근 몇 년 동안 출제가 안 됐습니다. 최근 몇 년간 안 돼서 이제는 조금 또 한 번쯤 나올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이제 가능성이 높은 것은 공간성입니다. 공간성. 그래서 24쪽에 그 공간성 위주로 좀 살펴보시면 되고요. 그 위에 단어 있죠. 현장 자원, 상품 자원이라는 단어 있죠. 이거 여러분들 그 용어 정리에 다 드렸는데 혹시 보신 기억이 있습니까? 현장 자원, 상품 자원 보신 적 있습니까? 그 현장 자원은 산림, 강, 황무지 등 생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자연 상태로 현장에 존재하면서 인간에게 어떤 효용을 주는 토지를 말하고요. 상품 자원은 택지나 농지 등 토지에 노동과 자본이 투입됨으로써 어떤 사회적 이익을 발생시키는 토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노력이 투입됐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죠. 농지도 인간의 노력이 투입됐죠. 개간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는 다 상품 자원이라는 겁니다. 토지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토지가. 됐고요. 그건 이제 단어 정리만 하면 되고요. 이제 공간성으로 가서는요. 공간으로서의 부동산이죠. 자, 우리 공간으로서의 부동산은 지표만 얘기하는 게 아니죠. 공간으로서의 토지는 지표뿐만 아니라 지하와 공중을 포함하는 입체 공간을 의미합니다. 입체 공간을 어떤 사람은 3차원 공간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다 설명 가능한, 사용 가능한 용어들입니다. 그리고 부동산 가격은 3차원 공간 가격의 총화다, 총합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총합. 그리고 수평 공간 확대는 과도한 직주 분리 현상을 초래합니다. 수평 공간으로 확대되는 거니까 옆으로 펼쳐져 나가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과도한 직주 분리 현상을 초래할 수도 있죠. 직장과 주거지가 분리되는 현상이죠. 그리고 공간에서 창출되는 기대 이익의 현재 가치를 부동산 가치로 본다면 이는 부동산을 물리적 측면뿐만 아니라 경제적 측면을 포함하여 복합적 측면에서 파악한 겁니다. 즉 공간이라는 개념은 부동산 개념 중 물리적 개념에 해당하지만 입체 공간으로서의 부동산 속성을 파악하는 경우에는 법률적 개념, 경제적 개념 동시에 기술적 개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측면을 다 보면서 공간이라는 속성을 파악한다는 겁니다. 그냥 공간이라는 단어 자체는 개념은 어디서 왔다고요? 물리적 개념에서 왔습니다. 근데 그 성질을 파악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세 가지 측면을 모두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부동산 소유권의 공간적 범위는 밑에 사회적 통념이나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경제적 가치가 인정되는 범위까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한정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민법 212조 요거 좀 체크를 해야 되죠. 민법 212조에 의하면 토지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 상하에 미칩니다. 근데 그 정당한 이익이라고 하는 게 좀 어렵죠.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밖에까지 토지 소유권이 미치지는 않고요.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는 시대나 장소에 따라 달라지는 불확정 개념입니다. 이 민법 212조는요. 1960년도에 우리 민법을 시행했나요? 우리 민법이 시행한 게 맞나요? 60년인가요? 58년인가요? 제 기억에 58년 아니면 60년인데 저도 예전에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212조는 그대로예요. 변한 게 없습니다. 조문이. 근데 여러분들 구분 소유권 있죠? 구분 소유권, 구분 지상권 이 조문들은 원래 민법에는 없었어요. 1960년도에는 없었어요. 그런 개념이.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도입이 된 거예요. 그게 84년인가 그래요. 84년도에 구분지상권 개념인가 뭐 이렇게 도입이 됐어요. 이제 입체적인 이용이 이제 확장되니까 그게 도입이 됐거든요. 그게 리을이잖아요. 리을. 기억년 디귿 리을. 리을에 보시면 지하 또는 지상의 공간은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건물, 기타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한 지상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그렇게 돼 있죠. 여기 바로 무슨 지상권을 나타낸다고요? 구분지상권이라고요. 근데 구분지상권이 오해하면 안 돼요.
지하에도 설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구분 지상권을 지상의 공간만 설정할 수 있다 이렇게 오해를 하면 안 되죠.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디귿에 보시면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 상하에 미칩니다. 요거는 이제 입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걸 의미하는 거고요.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그 공간성에서 각각 권리가 있죠. 지표권, 수평 공간에는 지표권, 지하 공간에는 지하권, 그리고 공중 공간에는 공중권이죠. 자, 요 내용들이 있죠. 지표권은 보통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작물을 경작하거나 건물을 건축하거나 지표수를 이용하는 겁니다. 지표수. 근데 그 지표수 이용과 관련해서 용수권이 있죠. 그게 이제 유역주의와 선용주의입니다. 유역주의와 선용주의. 자, 이 유역주의는 그 지표수 유역의 토지 소유권자는 누구든지 타인의 이용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하죠. 우리나라는 유역주의의 입장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으로 정해진 건 아니고요. 우리 여러분들 민법에서 상린관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물과 관련된 그런 내용도 있잖아요. 그런 그 규정들의 취지가 유역주의의 입장에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선용주의는 먼저 온 사람이 물을 독점적으로 사용하고 남는 것이 있으면 그 다음에 온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거고요. 이거는 주로 건조 지역에서 많이 채택되는 방식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건조 지역일수록 오히려 물을 더 나누어 줘야 될 것 같죠.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나누어 주면은 골고루 다 죽어요.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변에 농작물 길러야 될 거 아니에요. 농작물 길르고 뭐 사람도 먹고 가축도 먹이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일정한 한정되어 있는 양이니까 어느 정도의 농작물만 길러야지 그걸 다 그냥 돌려버리면 고갈이 돼버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온 사람이 독점적으로 이용하고 남는 경우만 주는 겁니다. 만약에요 배가 과하다하게 이제 승선을 해서 배가 침몰할 지경에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지막에 탄 놈 몇 놈을 빠뜨려야 될 거 아니에요. 다 죽기 싫으면 마지막에 탄 몇 놈을 내보내야지. 이거는 좀 지나친 예고요. 사실 지나친 예지만 다 죽는다만 다 죽어. 골고루 나눠주면. 그래서 건조 지역에는 선용주의가 더 합리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다음에 이제 지하권은요. 지하권이란 토지 소유권자가 토지의 지하 공간으로부터 이익을 얻거나 이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 이는 사적 지하권과 공적 지하권으로 나눌 수 있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광업권의 객체가 되는 광물에 대해서는 토지 소유권이 미치지 않습니다. 즉 지하매상 광물은 공적 지하권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지하권과 관련하여 한계심도. 자, 한계심도는 이런 거죠. 이렇게 지표가 있으면은 일정한 깊이를 들어가면 더 이상 토지 소유자가 이용할 것 같지 않은 깊이죠. 요거보다 더 깊이 토지 소유자가 이용할 것 같지는 않다. 기준을 세워놓은 깊이가 바로 한계심도죠. 요게 경우에 따라 좀 다르죠. 상업지역은 깊이가 좀 더 깊고 주거지역은 좀 더 얕고 이렇게. 근데 그거는 숫자는 굳이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 뭐 우리 수준에서는 그런 숫자까지 뭐 할 필요는 없고요. 사실 그 숫자는요, 그 법적 구속력은 없어요. 뭐 40m, 30m 있잖아요. 이거는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언제든지 법원에서 보고 이거 40m 인정 안 해줄 수 있어요. 법으로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서울시에서 편의상 정해놓은 거거든요. 근데 이제 법원에 가져가면 상당한 어떤 뭐 주장은 할 수 있겠죠. 그 깊이를. 근데 법원에서 그는 왜냐하면은 시대나 장소에 따라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법원에서 보고 이제는 이 기준이 안 맞다. 얼마든지 법원에서 부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게 한계 심도고요.
다음에 그 한계심 등 지하시설물의 설치로 인해 토지소유에서 일반적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기준이 되는 지하권의 깊이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음에 넘어가시면 공중권이란 토지의 공중공간을 일정한 고도까지 포괄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죠. 공중공간도 지표나 지하와 마찬가지로 획지로 구분할 수 있으며 공중권도 임대차나 지역권의 목적이 될 수 있습니다. 공중권은 다시 사적 공중권과 공적 공중권으로 나누어지고요. 사적 공중권은 토지 소유자가 타인의 방해를 받지 않고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인데 일조권이 있을 수 있고요. 조망권도 점점 인정해주고 있죠. 옛날보다는 점점 더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강을 잘 보던 이제 동네가 있었는데 앞에 아파트가 큰 게 들어서면서 이제 가리는 거죠. 가리면 이제 조망권을 해치는 거죠. 그럴 때는 또 인정해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개발권 양도제는 우리나라에 지금 시행하고 있지는 않죠. 시행하고 있지는 않은데 만약에 시행하게 된다면 사적 공중권 이용과 관련된다 이런 뜻입니다. 시행하게 된다면 사적 공중권에 관계된다. 그리고 공적 공중권은 개인의 권리가 미치지 않는 영역의 공중권에서 개발권, 항공권, 전파 발착 이런 것들이 공적 공중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권 이전 제도,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 등은 공중공간 활용 방안들이고요. 그 밑에 개발권 양도제는 그 단일 주제로는 중요 한 편이라 그랬죠. 이건 특히 이제 2번과 같은 거 이제 좀 조심하시고 2번 이는 정부의 재정 부담 없이 시장 기구를 통해 이렇게 돼 있죠. 시장 기구를 통해 시장에 개입한다는 얘기요. 시장에 개입하지 않는 방법이라는 얘기예요. 시장에 개입하지 않는 방법이란 뜻입니다. 시장 기구를 통해 이런 말이. 그래서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는 장점이 있으나 개발 가능 지역의 과밀로 인해 효율성 측면에 문제가 발생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단점이 더 있어요, 사실은. 그거 적어 놓으셔도 돼요. 그 단점이 뭔가 하면은, 개발 가능 지역에 지가 상승에 의존해야 돼요. 개발 가능 지역의 지가 상승에 의존한다. 이 소리가 뭔 소리예요? 개발 가능한 지역에 땅값이 올라가도록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은 개발이 제한된 지역이 있고요. 개발이 가능한 지역이 있죠. 지금 여기에서는 법이 허용한 범위가 여기까지라면 여기도 법이 허용한 범위가 여기까지도 이렇게 허용을 해야 되겠죠. 근데 이 사람들이 더 지으려면 위에 더 지으려면 여기 어디 가서 사와야 된다고요? 여기 가서 사가지고 와야 된다 그랬죠. 근데 여기에 땅값이 싸게 되면 이 말이에요. 이쪽에 땅값이 싸면 이 사람들이 이걸 사올 필요가 없죠. 그럼 땅 사가지고 그냥 지으면 되지. 굳이 이럴 필요가 없잖아요. 땅값이 싸면. 그러니까 땅값이 비싸도록 유도를 해야 돼. 그게 문제죠. 땅값이 비싸야 여기서 사올 거 아니에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규제가 굉장히 강하게 규제가 이루어져야 돼요. 개발권 없이 짓지 못하도록 규제를 해야 되고요. 여기는 불법 건축할 수 있도록 하면 안 되겠죠. 그런 규제가 강력하게 시행이 되어야 이게 성공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에 환경성은 뭐 그렇게 중요한 주제는 아닙니다. 그냥 한 번 정도 그냥 읽어보십시오. 이런 것들은 별로 중요한 것들이 아니니까. 대신 27조에 가시면은 그 위치성 있죠. 요거는 그 공간성 다음으로는 좀 체크해야 되는 주제입니다. 위치성이. 그 보시면은 접근성이라는 개념도 알아두시고요. 접근성이란 접근 대상물에 도달하는데 소요되는 거리적, 경제적, 시간적 부담의 정도를 말합니다. 그 부담이 많으면 접근성이 안 좋은 거고요. 부담이 적으면 접근성이 좋은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접근성이 좋을수록은 보통은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죠. 근데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동그라미 2번, 3번 요걸 조심해야 됩니다. 동그라미 2번, 3번. 접근 대상물과 증감가. 접근 대상물이 위험이나 혐오의 대상이 되면은 그거는 감가가 발생하죠, 오히려. 그래서 아파트 분양할 때도요, 그 설명하게 돼 있죠, 다. 혐오시설 또는 위험시설과의 거리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다 분양 하는 그 안내문에 다 기록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오히려 감가가 발생하고요. 또 설령 좋은 거라 할지라도요, 또는 필요한 것이라 할지라도 너무 가까이 있으면은 그는 가치가 떨어질 수 있죠. 아예 시장 안의 주택 같은 거. 시장 안의 주택은 그거는 뭐 가치가 좀 오히려 주택이라면은 가치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 4번은요. 4번 이거 많이 나왔던 거죠. 부동산의 용도와 접근성. 주거용은 쾌적성이나 편리성을 기준으로 해서 접근성을 파악하고요. 또 상업용은 수익성을 기준으로 접근성을 파악하고요. 공업용은 생산성을 기준으로 접근성을 파악한다. 뭐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다음에 접근성이 덜 중요시되는 부동산도 있죠. 강한 흡인력이 있거나 독점력이 있거나 또는 사람이 찾는 빈도수가 작은 부동산, 이런 것들은 접근성이 덜 중요시됩니다. 예를 들어서 강한 흡인력이 있다. 이거는 우리나라에 한 개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 또는 몇 개밖에 없어요. 뭐 에버랜드라든가 또는 뭐 서울랜드, 몇 개 없죠. 대형 놀이공원은. 그런 거는 접근성이 좋지 않아도 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사람 찾는 빈도수가 작은 부동산. 여러분은 과천의 국립현대미술관에 몇 번이나 가셨습니까? 몇 번이나 가셨어요? 가보신 적 있습니까? 많이 가셨습니까? 아니 아무리 사셔도 저는 바로 저 3번에도 살았는데 가까운데 별로 안 갔거든요. 거의 안 가죠. 가긴 가도 국립현대미술관 가려고 가는 게 아니라 드라이브 하러 가죠. 드라이브 코스로. 그 드라이브 코스 좋아요. 앞으로 한 열흘 정도 있으면 되겠네. 열흘 정도 있으면 아카시아 꽃이 활짝 필 겁니다. 그때 드라이브 코스 괜찮습니다. 그 동물원역 미술관인가? 그 영화가 그걸 저걸로 했죠. 그 길이. 거기가 참 드라이브 코스 좋습니다. 자, 하여간, 시간이 되면 이제 머리 식힐 겸 한번 갔다 오실 수도 있겠고요. 다음에, 나머지는, 자산성 하는 거 있죠. 이거는 뭐 별로, 중요도가 높은 것은 아니고요. 토지 자본이란 단어, 이것도 단어만 체크하고 지나가겠습니다. 토지 자본은 토지에 투입된 자본, 이렇게 해석하십시오. 토지에 투입된 자본. 그래서 토지 자본이에요. 그래서 농지 있죠. 농지를 개간하면은 이 황무지를 개간하면 농지가 되잖아요. 그때 뭐가 투입이 돼요? 개간비가 투입되죠. 이 개간비가 바로 토지 자본이에요. 또 농지를 조성하면은 택지 조성비가 들죠. 택지 조성비, 이것도 뭐예요? 토지 자본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뭐 별로 어려울 것 없으면 이렇게 해서 지나가시면 돼요. 넘어가시고요. 이러면은 이제 1편이 끝난 겁니다. 사실상은 1편의 내용은 별로 할 것이 없습니다. 문제를 볼까요? 10번. 마지막 문제죠. 다음은 토지 소유권의 공간적 범위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번 민법에서 토지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 상하에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어 토지 소유권의 효력 범위를 입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맞는 말이죠. 네. 다음에 2번 공중공간에 대한 활용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 개발권 양도 제도, 한계 심도 등의 개념이 적용되게 되었다. 공중공간과 한계 심도는 관련이 없죠.
그죠? 그래서 틀렸고요. 그다음에 공중권이란 소유권자가 토지 구역상의 공중 공간을 타인에게 방해받지 않고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이용 관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맞는 표현이죠. 그다음에 토지의 입체적 이용이 활발해짐에 따라 구분지상권, 구분소유권 등의 개념이 도입되었다. 맞는 표현이고요. 그다음에 민법상 토지 소유자는 광업법에서 열거하는 미채굴 광물에 대한 권리를 갖지 않는다. 그렇죠. 됐고요. 자, 이러면 뭐 별로 할 것이 없는 거죠. 자, 이제 부동산 경제론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부동산 경제론에서 이 균형 앞부분, 균형의 이동과 관련되는 그 앞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을 이제 마무리 지어야 됩니다. 이제 요약해서 딱 마무리 짓고 그 앞에 있는 내용은 절대로 틀리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그래야만 이제 다음 주에 하는 다음 주제인 균형의 이동, 이걸 안 틀려요. 앞부분이 약하면은 균형도 다 틀려버려요. 그리고 정책론에서 설명할 때 그 정책론 설명 그래프를 그린단 말이에요. 그 그래프 그릴 때도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 앞부분을 꼭 정리를 해야 됩니다. 이 수요 공급은 이 수요 공급 자체만 4문제 가까이 출제됩니다. 이 자체만 4문제. 그러니까 많이 출제되는 거예요. 이 수요 공급에서는 이제 유량, 저량 이걸 구별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수요량 변화, 수요 변화. 이걸 이제 정리해야 됩니다. 요거 마지막으로 요거 이제 정리를 해야 돼, 이제. 난이도 높은 것까지 이제 다 해서 정리를 해야 됩니다. 여기에 이제 대칭적으로 공급량 변화, 공급 변화, 이렇게 있죠. 자, 이렇게. 다음에 균형의 결정과 이동. 다음에 탄력성이죠. 요게 좀 어렵죠, 탄력성이. 그러니까 요 앞부분은 절대로 틀리면 안 돼요. 이거는 결코 어렵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대신 이제 대체제 이런 거 나오는 거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그것만 정리를 마무리하면은 여기서는 틀릴 게 별로 없습니다. 문제는 이제 여기죠, 여기. 탄력성도 상당히 많이 나오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앞에 거라도 좀 해놔야 이 어려운 탄력성에서 틀리더라도 좀 감당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한 해 한 4문제 정도 나오는데 그 중에서 얘가 한 문제 이상 나옵니다. 그러니까 계산 문제로 따져도 거의 한 문제 가까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틀린다고 봐야 되거든. 탄력성에서 계산 문제 어렵게 나오면 틀려요. 쉽게 나오면 괜찮은데 쉬운 것도 있어요, 물론. 계산 문제 할 때 보셨지만 쉬운 건 또 쉽습니다. 그래서 일단 탄력성 이제 개념 자체가 좀 어려우니까 앞부분을 좀 정리를 해야 되고요. 자, 이 앞부분에 유량 개념하고 저량 개념을 이제 구별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flow라고 하죠, 영어로는. flow. 요거는 스톡이라고 하죠. 스톡. 자, 근데 이게요, 얘가 많습니다, 사실은. 근데 얘를 다 외우고자 하면 이게 감당이 안 됩니다. 외우면 안 되고, 이해를 해야 돼, 이해를. 뭐 이해해서 안 된다. 그러면 차라리 그냥 딴 거를 공부하는 게 낫습니다. 이거 항목을 다 외우는 거는 감당이 안 돼요. 일단 이거는 이제 일정 기간을 전제로 하잖아요. 이거는 일정 시점을 전제로 한단 말이에요. 일정 기간을 전제로 하는 게 대표적인 게 소득이죠, 소득. 그죠? 지금 요 순간 현재 소득 이러면 말이 안 되죠. 보통 한 달간, 1년간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 소득자 들어가 있는 거는 전부 다 마찬가지 유량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가유순전후 공부했잖아요. 가능총소득, 유효총소득, 순영업소득 다 뭐예요? 다 유량 개념이에요. 그러면은 그것만 유량 개념이겠습니까? 그 유량 그 개념 그 계산을 할 때 영업 경비 빼고 부채 서비스액도 빼고 이게 다 무슨 개념이에요? 다 유량 개념이에요. 그렇게 일관되게 공부를 해야지 항목별로 공부하면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개념이 또 우리 기업 회계에서는 당기 순이익 계산하는 거 있죠. 당기라고 하잖아요. 당기 순이익 계산할 때 손익계산서 항목들 있죠. 손익계산서에 들어가는 비용, 매출에 이거 전부 다 무슨 개념이란 말이에요? 다 유량 개념이에요. 아시겠죠? 그렇게 해야 돼요. 안 그러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쪽은 일정 시점을 전제하는 건 자산 있죠, 자산. 자산과 관련되는 거는 전부 다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절약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 이렇게도 질문한 거 있어요. 자산은 뭐와 뭐의 합이에요? 자본하고 부채하고 합한 거죠. 이게 무슨 개념이다? 다 절약이에요. 이것만 절약이 아니고 얘네들 전부 다 뭐란 말이에요? 다 절약 개념이라고. 그잖아요. 이거 다 절약 개념이에요. 자본을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순자산이라 그러죠. 이걸 순자산이라고. 이게 전부 다 무슨 개념이 이게? 절약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항목별로 다 외우려고 하면 이제 감당이 안 된다 이 말이죠. 예, 그리고 그러면은 이거는 뭘까요? 자, 여러분들 대부 비율, 부채 비율 이런 거 배웠죠? 대부 비율이 뭐예요? 대부 비율? LTV. 대부 비율은 전체 중에서 나눠게 차지하는 비율이죠. 1억짜리 주택 살 때 6천만 원 대출 받았다 그러면 1억이 전체고 6천만 원 대출 받은 거잖아요. 그럼 자, 이걸로 대부 비율을 나타내 볼까요? 이게 전체가 뭐예요? 전체가 얘죠. 부채는 이거죠. 그러니까 자산분의 뭐하고 같은 거요? 이거죠. 근데 우리 저기에서는 이걸 부동산 가치분의 부채 잔금 하죠. 맞나요? 이게 무슨 개념일까요? 대부 비율이. 유량, 절량. 다 절량이잖아, 지금. 다 절량이라고, 이게. 대부 비율 이 개념도 절량 개념이라고요. 이게 언제 재느냐에 따라 다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왜냐면 부동산 가치가 들쭉날쭉 할 거 아니에요. 예, 엊그제 1억 하던 게 며칠 만에 이렇게 빠져가지고 9천만 원 이렇게 바뀔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절약 개념이요.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 기준 시점, 시점 수정 이런 거 했죠. 기준 시점을 명확히 정해야 되는 이유가 무슨 원칙과 관계되죠? 5개의 원칙은 꼭 기억하라 그랬잖아요. 기준 시점과 관련이 있는 원칙. 지금 다들 지금 눈 뜨고 계시는데 지금 주무시는 거 아니죠, 지금? 눈 뜨고 주무시는 거 아니죠, 지금? 기준 시점. 자, 이 5개 원칙이 균형의 원칙이 있었어요. 균형의 원칙. 예? 내부 구성 요소 간 균형이 달성되어야 부동산의 가치가 최고로 발휘된다고요. 요거 나오면은 어떤 걸 예를 들어서 설명했어요. 엘리베이터. 그 다음에 기여의 원칙 있죠. 기여의 원칙. 또, 적합의 원칙이잖아. 적합의 원칙. 요거 적합의 원칙 하면 또 뭐 생각하라 그랬어요? 달동네 고급 빌라 생각하라 그랬잖아. 달동네 고급 빌라. 맞나요? 또 뭐 있었어요? 변동의 원칙 있었지 않습니까? 변동의 원칙. 변동의 원칙. 뭐가 변한다고요? 가치 형성 요인이 변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부동산이 언제적 가격인지를 명확히 해야 되죠. 자꾸 변하니까. 얘가 자꾸 변하니까. 얘가 나오죠. 여기에 나왔다, 이게. 됐나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개념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가격이라고 하는 거는 무슨 개념이기 때문에. 가격이라고 하는 거는 수시로 변하니까, 이 말이에요. 절량이기 때문에, 절량. 가격이라고 하는 개념은 절량이기 때문에 시점을 말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언제적 가격이라는 거를. 그러니까 그게 절량 개념이기 때문에 기준 시점을 정하는 거예요. 절량 개념이기 때문에. 됐나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일관되게 함께 공부해야 돼. 이거 우리 시험에서 이렇게 물은 적도 있어요. 이렇게.
자본이 20만 원이고 부채가 20만 원이면 자산이 얼마냐? 이렇게 하고요. 대부 비율을 묻기도 하고요. 또 부채 비율을 묻기도 했어요. 부채 비율은 뭐예요? 부채 비율은 뭐예요? 전체 자산분의 부채는 대부 비율이죠. 근데 부채 비율은 내 거분의 남의 거라고요. 내 거분의. 내 거분의 남의 거. 여기가 자본이고 여기가 부채라고요. 다른 말로 이제 지분이에요. 지분. 제가 수업할 때 지분분의 저당 이렇게 했잖아요. 기억나세요? 지분분의 저당. 이거는 내 거분의 남의 거고 대부 비율은 전체분의 남의 거고. 됐어요? 자, 근데 대부 비율하고 같은 용어가요 굉장히 많습니다. 나왔기 이제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면서 합니다. 이 대부 비율하고 같은 뜻을 갖고 있는 게 저당 비율도 있고요. 제가 수업할 때 이거 지지저저 했죠. 지지저저. 그 지지저저 이게 저당 비율, 대부 비율. 그다음에 융자 비율, 차입 비율, 담보 인정 비율, 대출 비율. 다 같은 뜻입니다, 이게. 너무 많죠? LTV에 다 LTV.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것까지 7이요. 자, 이거 외우시겠습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돈 빌린 뉘앙스가 있으면 다 무조건 LTV로 가야 돼요. 근데 뭐를 알고 LTV로 가야 돼요? 부채 비율을 알고 LTV로 가야 된다고요. 이것도 돈 빌린 뉘앙스가 있잖아요. 부채, 빚. 그죠? 얘하고 같이 뭉뚱그려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돈 빌린 뉘앙스가 있으면 전부 다 LTV로 몰고 가야 되는데 부채 비율만큼은 내 거분의 남의 거라고 꼭 기억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걸 해야 된다고요. 그래야 구별이 될 거 아니에요. 다 안 외워도 된다고요. 됐나요? 돈을 빌린 뉘앙스가 있으면 전부 다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LTV, 이 전체분의 남의 거 이렇게. 근데 이게 부채 비율은 내 거분의 남의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 시험에 나온다고 해도 이게 다들 별로 감흥이 없어요. 지금 다들 지금 취미로 공부하는 분들 같아요, 보니까. 취미로. 그런 분들이 있어요, 간혹. 간혹. 예전보다는 좀 덜한 것 같아요. 옛날에는요,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이 취미로 많이 오셨어요. 취미로. 왜냐하면은 학원비가 굉장히 쌌잖아요. 다른 거에 비해서 굉장히 싸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뭐, 다른 데 가봐야 뭐 돈 쓸 일만 있고, 친구도 별로 없고 한데 여기 오면은 친구도 사귀지, 또 대접해드리지, 막 그때는 또 막 음료수도 드리고 막 그랬거든요. 쉬는 시간에 막 음료수도 드리고, 그때는 그렇게 해도 괜찮았어요. 수익이 됐어요. 요즘에 비해서 훨씬 시장이 컸거든요. 근데 요즘은 시장이 완전히 이제 축소가 돼가지고 옛날에 반도 안 돼, 지금. 3분의 1? 3분의 1밖에 안 돼요. 옛날만큼 대접을 못 해드리는 거예요. 옛날엔 정말 막 쉬는 시간마다 막 바카스도 드리고 졸지 말라고. 그렇게 하고 막 그렇게 했어요. 또 특강 같은 데 있는 날은 학원에서 도시락을 단체 주문해가지고 학원에서 도시락도 다 드리고 막 그랬습니다. 옛날에 좋았어요. 근데도 학원 수익은 괜찮았죠. 왜냐하면 요즘은 막 인터넷이다 이렇게 해서 많이 시장이 축소됐잖아요. 근데 그때는 학원에 나와야만 되니까, 오프라인에 나와야만 돼요. 그러니까 뭐 이 넓은 강의실이 꽉꽉 차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옆 교실에다가 저거 TV 켜놓고 그렇게 수업 들어요. 늦게 오면. 그러니까 일찍 잡으려고, 이 자리 일찍 잡으려고 엄청 경쟁해야 돼요. 아직도 시골은 그래, 지방은 그래요, 지방은. 지방은 자리 차지하려고 9시 전에 옵니다. 학원에. 10시 수업인데. 9시 전에 와서 이게 요 명당 자리 있잖아요. 명당 자리를
먼저 차지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여기는 별로 경쟁이 치열하지 않은 것 같아요. 뭐 시간 다 돼서 와도 내가 앉던 자리에 늘 앉을 수 있고 뭐 보기는 좋습니다. 참 서로 간에. 어쨌든 자 이거 구별을 하시고요. 이런 게 절양 개념이란 말이에요. 절양 개념.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해야 되지 항목별로 하는 거는 별로 큰 의미가 없다 이 말입니다. 아셨죠? 아셨죠? 그래서 만약에 보시다가 혹시라도 그 시중에 문제 같은 것들 보시다가 이상한 거 있을 수 있어요. 특히 제가 제일 좀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것 중에 하나가 통화량이에요. 통화량. 통화량은 우리 시험에 나올 주제가 아니거든요. 굳이 경제학의 내용을 자꾸 이쪽으로 끌어올 필요가 없어요. 통화량 뭔지 아세요? 전화 통화하는 그 통화량 말고요. 이거는 예금 더하기 현금을 말해요. 현금 더하기 예금. 현금 더하기 예금. 이게 통화량 1 하면은 요구불 예금이고요. 여기가. 통화량 2 하면은 거기에다가 저축성 예금까지 포함시켜요. 통화량 2 이렇게. 왜냐하면 언제든지 뭐로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통화량으로 바뀔 수 있잖아요. 돈 찾기만 하면 바로 통화량으로 바뀔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 현금만 통화량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은행에 들어가 있는 예금도 통화량에 포함을 시킵니다. 근데 이런 게 일정 시점에 따라 다르다고요. 오늘 오후 4시 문 닫을 때 하고 어제 문 닫을 때 하고 이게 다 다르거든. 그러니까 요거를 시점을 정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거를 이렇게 들으면 아시잖아요. 근데 너무 경제학과 관련되는 거를 제가 그렇다고 경제학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몰라서 안 가르쳐 드리는 게 아니라 필요 없어서 안 가르쳐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이 시중 모의고사 같은 데 자꾸 들어와요. 이게 굉장히 불만이에요. 그런 걸 자꾸 넣는 게. 굳이 자꾸 확장을 시킬 필요 없는 거예요. 부동산 학개론에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혹시 이제 제가 다 관리가 안 되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는 문제를 다 제가 걸러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 내용이 나왔는데 이해가 안 된다.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그런 거는 시험에 안 나온다 생각하고 그냥 제껴버리시라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일단 유량, 저량을 이렇게 꼭 구별을 하셔야 되고요. 다음에 이제 수요량 변화, 수요 변화, 이걸 이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우리 교재에서 좀 체크를 한 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쪽에 보시면 이제 부동산 수요의 개념 및 분류해서, 개념은 경제 주체가 일정 기간 동안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해서, 유효 수요, 이거 함께 기억해야 되죠. 그래서 그 밑에 유효 수요, 잠재 수요 있죠. 유효 수요는 구매 욕구와 지불 능력이 모두 있는 수요고, 잠재 수요는 구매 욕구는 있으나 지불 능력이 부족한 수요죠. 우리가 측정할 때는 유효 수요만 측정해요. 잠재 수요도 측정해요. 예? 우리가 시장에 등장하는 그 수요의 크기, 시장에서 수요의 크기를 다 측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공급의 크기도 측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격이 올라갈지 내려갈지 이런 거 분석을 해야 되잖아요. 시장에 이 수요의 크기를 측정할 때 유효 수요만 측정하느냐 아니면은 잠재 수요도 측정하느냐. 유효 수요만 측정한다 이 말이에요. 그 약장수가 애들은 가라 그런다 그랬죠. 애들은 가라고 한 이유가 뭐예요? 약장수가. 애들은 그 쓸데없이 자리만 차지하지 그거 돈 안 되잖아요. 그거. 물론 19금도 있습니다. 가끔. 19금도 있으니까 이렇게 애들은 가라고 하는 건데 유효 수요만 측정하는 유효 수요만. 다음에 그 실수요, 가수요는 실제 필요에 의해 구매하고자 하는 수요입니다. 근데 가수요는 지금 당장 필요하지도 않으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가격이 올라갈 거라고 예상될 때 사재기 해놓는 거 이런 것들이죠. 다음에 본원 수요, 파생 수요. 자, 본원 수요는요 직접 수요라고도 하고요 소비재에 대한 수요라고도 합니다. 이 주택에 대한 수요는 본원적 수요가 대부분입니다. 그죠? 소비재로서 구매하는 거죠. 근데 파생 수요는 간접 수요라고도 하고요 생산 요소에 대한 수요입니다. 토지에 대한 수요는 파생적 수요가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집에서 밀가루 사 드시죠? 여러분들 집에서 밀가루 사 드시는 거는 무슨 수요예요?
직접 수요예요? 간접 수요예요? 오늘 직접 수요라고요. 여러분들이 그냥 소비하기 위한 거죠. 그러니까 소비 수요예요. 근데 빵집에서 밀가루 사는 거는 그런 거는 간접 수요, 파생 수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파생이라는 말을 쓰는 이유가 빵 수요가 늘어나면 거기에 따라 밀가루 수요도 늘어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파생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근데 우리 토지는 파생 수요 성격이 강하고 토지 수요는 주택 수요는 본원 수요 성격이 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됐나요? 자, 교체 수요, 신규 수요는 이거 뭐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그다음에 유량 변수와 저량 변수 요거는 아까 말씀드렸죠. 거기에 나오는 표현들을 기억을 하시되 자 이게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다 싶으면은 제껴버리시라고요. 근데 꼭 기억은 해둬야 될 것 중에 신규 주택 생산량은 유량 변수라는 점 그리고 주택 재고량 이게 기존 주택 재고량이죠. 그런 거는 저량 변수라는 거 이 정도는 좀 기억하십시오. 그 밑에 이제 수요나 공급은 원칙적으로 유량 개념이라 그랬죠. 근데 부동산의 단기 분석에서는 저량 개념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뒤에서 그 단기 분석의 저량 개념 나올 거고요. 그 밑에 주택 유량 수요, 저량 수요 이런 표현이 있죠. 이걸 좀 구별을 해야 되죠. 예를 들어서 2014년 말 현재 1000만 채의 주택이 있다. 자, 1000만 채 주택이 존재한다. 이러면은 이게 저량 개념이라 그랬죠. 2014년 말 현재 이때니까 그럼 저량 개념이고요. 이게 저량 공급일까요? 저량 수요일까요? 존재하는 양은 저량 공급입니다. 이게 주택 재고량이잖아요. 기존 주택 재고량. 기존 주택 재고량을 말하는 거죠. 이게 저량 공급이에요. 근데 이 중에서 50만 채가 공가요. 50만 채가 공가라는 얘기는 빈 집이라는 얘기는 950만 채가 지금 차 있다는 얘기죠. 사람들로. 그 소리는 저량 수요는 얼마란 얘기예요? 저량 수요는 950만 채란 얘기예요. 950만 채. 이게 저량 수요. 됐나요? 이럴 때 사용하기도 하고요. 또 여러분들 한 달이면 유량이에요? 저량이에요? 유량이죠. 자, 그러면 한 달 동안 공급된 주택의 양 유량이잖아요. 근데 전체 우리나라의 주택이 1000만 채가 넘습니다. 지금 한 3,400만 채 되거든요. 근데 1년에 한 40만 채 정도가 늘어요. 1년에 40만 채면 한 달이면 한 3,000 채 정도 조금 더 돼요. 1년에 40만 채니까. 그러면 한 달에 3만 채, 3만 채 조금 더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 달 동안에 늘어나는 양 하면은 그것도 유량이잖아요. 근데 3만 채잖아요. 약 3만 채. 근데 그게 지금 1,300~1,400만 채의 주택에서 1,300에서 1,400만 채 정도 돼요. 여기에서 3만 채 정도가 증가한다. 이 많이 증가한 걸까요? 적게 증가한 걸까요? 여러분들 통장에 돈이 1,300~1,400만 원 정도 있는데 거기에 3만 원 늘어나면 많이 늘어난 걸까요? 적게 늘어난 걸까요? 1,300~1,400만 채 있는 이 통장에 숫자의 크기로 보라고요. 1,300~1,400만에서 3만. 그렇게 크게 늘어난 게 아니죠. 자, 이게 한 달, 이런 짧은 기간은 물론 유량입니다. 유량은 유량인데 전체 양에서 큰 변화가 없죠. 전체 양에서 큰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냥 기존 주택의 양으로 분석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단기에는. 뭔 뜻인지 아시겠죠? 단기에는 큰 양의 변화가 있어요. 뭐 전세가 막 부족하고 막 전세가 올라간다고 하잖아요. 그래봤자 뭐 짧은 기간 내에는 주택 늘어봐야 얼마 늘겠어요. 그럴 때는 그냥 기존 주택으로 그냥 분석해버리는 거예요. 단기는.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단기에서는 저량으로 분석해요. 그래서 이 뒤에 가면 있는데
그 30 몇 쪽인가요? 34쪽 5쪽. 35쪽에 보세요. 35쪽. 거기 토지의 경제적 공급이라고 돼 있죠. 토지의 경제적 공급에 저량 공급을 해놓고 단기하면서 수직해놨죠. 예, 그게 그 얘기예요. 단기면은 분명히 기간이잖아요. 단기면은 기간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저량이라고 하면서 수직으로 해놓은 이유가 단기에는 그 수량 변화가 크지 않기 때문에 기존 주택으로 분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토지의 경제적 공급이 건물 공급과 같아요, 그래프가. 왜냐하면 토지의 물리적 공급은 수량을 증가시킬 수 없잖아요. 토지의 경제적 공급은 수량을 증가시킬 수 있잖아요. 증가시키더라도 단기에는 수량 변화를 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토지 경제적 공급 자리에 뭐를 써놔도 된다고요? 건물 공급을 써놔도 된다고요. 그 써놓으시라고요. 건물 공급을. 예, 토지의 경제적 공급이, 그러니까 토지의 경제적 공급 자리에 건물 공급을 써놓고 건물 공급이 단기 저량 분석을 할 때는 수직, 오른쪽에 유량 공급할 때는 우상향 이렇게 비교할 수 있다고요. 단기 장기를. 됐나요? 그래서 단기는 저량 분석, 장기는 유량 분석 뭐 이렇게 비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다시 앞으로 가시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다 저량 수요, 저량 공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특히 또 단기 분석에서는 그런 저량 분석을 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다음에 31쪽에 주택 서비스 수요라는 게 있잖아요. 그 주택 서비스 수요는 이런 개념이에요. 여러분들, 서비스 수요는 좀 이따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네. 일단 좀 이따가 뒤에 수요 곡선 할 때 하고요. 동그라미 4번 주택 수요와 주택 소요 이것만 좀 체크를 하고 시겠습니다. 주택 수요는 그게 이제 시장 경제 원리에 방임된 구매력을 갖춘 유효 수요를 말합니다. 방임이라는 얘기는 내버려 둔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시장 경제에 맡긴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소요라는 개념은 필요량으로 해석하면 돼요. 필요량. 얼마나 필요하냐? 필요량으로 보면 돼요. 근데 그 필요량은 정부가 정책적 관점에서 살펴보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사회적 주택 정책적 개념으로서 정부의 시장 개입에서 유도된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주택 수요는 적용 개념이 경제적 개념이고 주택 소요는 사회적 주택 정책적 개념이고, 그리고 적용 원리는 주택 수요는 시장 경제 자율 조절에 맡깁니다. 근데 주택 소요는 시장에 개입하는 원리입니다. 그리고 적용 대상은 주로 주택 수요는 중산층 이상, 그다음에 주택 소요는 무주택 서민 뭐 이런 사람들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좀 쉬고 그 수요량 및 수요 결정 요인 이 내용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